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기본수 65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가 우리 일반인들,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인들은. 이 용어 중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 이 법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법,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법입니다. 이 법.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X입니다. 중개업 안 해도 저도 자격증 있습니다. 2개나. 그럼 제가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시험에 2번 출제됐는데요. 공인중개사라고 명함 3개 다니면 불법이다 아니다. 제가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자격증만 땄는데 아니다.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를 해도 된다. 저도 명함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녔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재수없다 해가지고 지웠어요. 지금은. 예, 어쨌든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이 법이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즉 미국서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고요?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외국분이, 베트남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개업해도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자격증 가지고 있어도 개업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 X.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되고요. 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66페이지에 있습니다. 66. 지금 옆에 보니까 27, 29회 때 출제됐다고 돼 있죠. 종류가 66페이지 맨 밑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67페이지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67페이지 맨 밑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종전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다. 이 종류가 이 박스에 있는 종류가 우리 기본서 67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종류.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법이라고 있어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 등록이 등록대장에다가 올리는 게 등록입니다. 그래서 등록대장에다 이 사람 중개업을 할 사람이다 하고 적어놓으면 그게 개업공개사라고요.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한다.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 그래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법인이면 회사입니다. 회사. 법적으로 사람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법적으로 사람인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럼 부칙개공, 줄여서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명칭은 그 양가로 3번 67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자격증 따야 개업할 수 있다. 앞으로 자격증 따야 개업할 수 있다.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미 하고 있던 사람도 새로 자격증 안 따면 다 문 닫아야 된다 하면 반발하고 가만 안 있겠죠. 데모하고. 그 기득권들은 보호해 줍니다. 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항상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할 수도 있어요. 유리한 거는 부동산 정책 이번에 발표하면서 보니까 1월 3일 날 부동산 정책이 나왔죠. 나온데 보니까 뭐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도 해제하겠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지는데 그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그 발표한 날짜로부터 소급하겠다. 옛날에 분양해 놓은 것도 이렇게 유리한 거는 소급 적용해 줍니다. 불리한 거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전부 다 12억으로 바뀌었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도 12억, 임대소득세도 12억, 종합부동산세도 12억, 12억까지는 세금 안 낸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임대소득세도 1가구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이면 실제 시세로 보면 10한 6억 7억 넘을 수도 있겠죠. 공시가격이니까 세금 안 낸다고요. 다가구 주택 방 19개짜리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임대소득세 합법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자, 그래서 부칙, 시험에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수적인 규칙이 부칙이에요. 왜 부칙으로 갔냐면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분들을 중개인분들 자격증 안 땄지만 돈은 엄청나게 다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발 우리 부르지 말라. 중개인이란 말도 하지 말라. 잊어달라. 이렇게 해서 부르지도 못해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홍길동처럼. 그래서 중개인이라고 못 부르고 지금은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에 자격증 없이 복덕방 하는 분들 지금도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부칙으로 갔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로.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우리 그 기본서 6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특수법인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나와 있죠. 특수법인. 그 디귿에 보면은 특수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이게 특수법인이라고요. 특수법인이란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아까 일반법보다 우리 중개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 중개와 관련해서 이게 특별법이라고요. 그 특별법이 우선한다고 했죠. 일반법보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해야 된다. 근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격증 안 따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여러분들이 특수법인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되죠. 개업하려면. 이것도 특수법인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에서 중개업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고요. 어쨌든 특수법인, 이런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역농협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이천농협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적어가지고 옛날에 단위농협이라고 부르던 것들인데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중개업 합니까? 물으니까 복덕방 아닙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중개업 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하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그래 어쨌든 이런 특수법인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 68페이지에 있습니다. 68페이지. 68페이지에 있는데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 업자라는 말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업자라고 하면 왠지 뭔가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좀 나쁜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로 바꿨고요. 2014년도에 제가 참고로 연도 말하지만 연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역사시험에도 연도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시험에는.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앞으로 소공, 그 다음에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 차이점: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둘 다 보조는 할 수 있다. 똑같은 점은. 자,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인데 이 중개 업무가 뭔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이 중개 업무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종사하는, 보통 우리는 현업에서는 이 두 분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실장이라고 말 많이 하죠. 여자분은 실장, 남자분은 부장, 전무, 상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근데 현실적으로 난 중개보조원인데 내가 계약서 다 적었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계약서를 요즘 어떻게 적냐면 컴퓨터로 다 출력해요. 컴퓨터 입력은 중개보조원이 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은 누가 찍어요? 사장이 찍죠. 개업공개사가. 그럼 나중에 누가 계약서 쓴 걸로 인정돼요? 사장, 도장 찍은 사람이 쓴 걸로 인정돼요. 누가 입력했는지는 안 나와. 지문도 안 나오고 이런 거. 그래서 보조원이 계약서 사실 입력은 하지만 도장은 찍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오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쓸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도 작성할 수 없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작성을 했으면 서명 및 날인도 해야 된다. 뒤에 나오고, 또 도장 찍으려면 그 도장을 미리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차이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보조원입니다. 보조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 철학자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울 선생 답변이 꼴리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꼴린다는 말이 좋은 뜻이 나쁜 말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곧 진리입니다. 내가 해서 필기하는 게 좋으면 하고 듣는 게 좋으면 듣고 나한테 맞는 걸 효율적인 걸 내가 공부를 해봐야 알거든요. 필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책을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냥 강의만 듣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게 공부 방법은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로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기를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제가 25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선악을 판별할 수 없는 심오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2달 동안은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벅차지. 지금 너무 이제 처음이니까 의욕이 앞서서 막 다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빨리 지친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강의만 멍 때리고 듣고 있으세요. 그럼 그 3시간 앉아 있는 것만도 힘들어요. 안 하다가 제가 남은 강의 듣고 있다 보니까 졸리고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삶을 얼마나 살까 싶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욕을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다 죽고 싶어요. 집에 가면 집에서도 와이프 잔소리 해대고 밖에 나와도 전부 다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멋대로 해야 돼. 자,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보조밖에 안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거 작성 못합니다. X 못한다는 이야기. 필기는 만약에 이거 안 해도 이게 PPT 자료는 나중에 뭐
다른 학원 같은 데는 복사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뭐 필요하시면 복사비 정도 내고 여러분들이 그걸 복사할라 뭐 하여튼 그 필기는 안 해도 뭐 자료는 제가 이건 어쨌든 드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도울 선생이 제가 EBS 저도 강의를 했는데 같이 옆에서 촬영하는데 그 양반은 우리는 카메라만 보고 하는데 그는 자기 제자를 한 명, 여자 제자를 한 명 앞에다 데려다 놓고 하더라고. 카메라 보고 해도 그 사람 보고 계속 욕하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다이내믹하고 실감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하는 걸 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지금도 유튜브 채널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유튜브 채널에 보면 머리 빡빡 깎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까지 봤습니다. 다 용어정이 이제 여기서 용어정에서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지금 7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즘 출제 패턴이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오고요. 박스형 문제 기억,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개 아니면 3개가 많이 나와요. 박스 안에 4개 또는 3개. 그래가지고 옳은 것은 해서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출제 트렌드입니다. 이게 학계론에도 공인중개사법에도 작년에 19문제가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어요. 최근 출제 경향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출제 패턴을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 71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개업공개사란 기업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죠? 니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 제가 별로 말을 안 하고 여기 포함된다고 돼 있죠. 여기 포함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 상무 아까 제가 상무 전무 남자분들은 그런 말도 했는데 상무든 전무든 부장이든 실장이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했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상무이사라도 자격증 없으면 계약서 못 쓰는 거예요. 상무라도 전무라도 보조원이기 때문에 자격증 땄으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이야기죠. 명칭야를 불문하고 임원도 포함합니다. 임원 또는 사원 조금씩 이제 또 3, 4월 되면 강의 내용을 더 보충하고 이러니까 조금 모르는 게 있어도 너무나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막 사차치 다 해버리면 그럼 다음 달에 뭐 할 거냐고. 이제 조금씩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열정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어디? 예. 저는 못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네요. 수행하는 행자가 빠졌네요. 예, 니은의 맨 뒤에 수행 행자 빠졌네요. 기본서 잘못됐죠.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수행 행자입니다. 행. 디귿에도 못 빠졌어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소속 공인 인자가 또 빠졌네. 공인중개사이다. 이도 맞죠? 보조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보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하면 X지만 보조하는 자도 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죠? 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리얼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직업 아니라고 했죠? 업이 아니다. 이거는 빠진 거 없어요? 중개를 업 리얼도 빠졌네. 업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업자 빠졌네요. 그 니은, 디귿, 리얼 다 맨 마지막 글자 하나씩 빠졌죠. 답 5번입니다. 5번. 자, 72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 이게 용어 정의하고 중개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관념적인 거니까 법정 중개상물 하는데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는 이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고 중개상물 아닌 거는 아까 권리금 알선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하고 상관없다고 했죠. 그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든 뭐 컨설팅하고 돈 많이 받든 말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 중개상물이 뭐냐면 거기 지금 71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여기 칠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토지는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토지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겠죠. 여기 토지 건축물은 법률로 정하고요. 협의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개론에 의제부동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의제부동산, 준부동산,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 같은 말입니다. 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 아니다. 답이 뭐냐고요? 둘 다 X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탄력적 사고를 하라는 이야기. 지금은 약간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모든이라고 하면 시험에 모르면 모든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런 말 하면 X죠. 무조건 X는 아니고 80% 이상은 X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와이프가 맨날 요즘 죽겠다 아파 죽겠다 하면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죽을 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반드시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절대로 다른 사람 쳐다보면 눈을 뽑아도 좋다. 이런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민법에 그는 103조 위반입니다. 반사회 질서적 행위입니다. 그런 건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음 가는 대로 몸도 간다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일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중에는 중개상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요것만 중개상물이라고 이것 빼고 나머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업건, 항만운송, 사업재단 이런 것도 중부동산이지만 중개상물 아니라는 이야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상물입니다. 토지입니다. 73페이지. 73페이지 토지인데 이게 어려워요. 시험에 아무 말 없이 그냥 토지라는 말밖에 없어요. 법조문에 아까 중개상물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 되냐? 아닌 것도 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상물이 아닌 건 첫 번째는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즉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럼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토지라 하지만 그 청와대 부지, 잠실 야구장 이런 거 개인 땅 아니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상물 될 수 없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라고. 연필, 볼펜, 책 이런 거, 서브노트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닙니다.
볼펜 이거 사고 파는 거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받는 건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다. 아예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게 있고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잖아요. 권리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죠?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청와대 부지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중개 개입 여지가 없으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걸 한 필지라고 합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하면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1필지다. 부동산 학개론에서 학개론은 획지하고 필지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한 필지가 여러 획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획지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지죠. 필지 큰 거는 임야 같은 거 큰 건 한 필지가 뭐 몇 수십만 평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필지가 뭐 60평 되는 것도 있고요.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평이라고 했지만 이 평이라는 말은 적관법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곱미터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에 나가시면. 근데 뭐 말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계약서에 보면 다 제곱미터로 적도록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리고 왜냐면 각종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떼보면 다 제곱미터로 표시돼 있죠.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가입하라는 거 가입하고 또 각종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직접 한번 발급받아 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수업 듣는 게 기억에 잘 남아요. 그런 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보라고 이제 PPT도 이거 사용하는 거고 요즘 대학원 다 PPT로 해요. 그러니까 강의하기는 편하죠. 이거 보고 읽으면 되니까 사실 막말로 하면. 근데 만드는 게 힘들어요. 오히려 자료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강의하는 것보다. 석사, 박사 가면 이제 이게 학생들이 이거 다 PPT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게 해요. 교수들은 오히려 편해. 석사, 박사는 학생들이 발표하니까. 자,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1필지라고요. 한 필지라고요. 그 필지는 뭐 평수가 100평 될 수도 있고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게 1필지다. 그래서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한다. 그러나 용익물건, 용익이라는 건 사용수익, 지금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사용수익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건이죠. 사용수익하는 물건, 임대차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아파트 있으면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 똑같은 평수면 방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이 많이 나옵니까? 방이 적어야 대출 많이 나옵니까? 똑같은 면적이라면 방이 적어야. 예, 저는 옛날에 많은 줄 알고 많다고 거짓말 시켜 하나 더 많다고 했더만 대출이 줄어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방 따로따로 계속 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 한 칸마다. 그래서 용익물권, 즉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고요. 매매는 방 한 칸만 팔 수는 없다고요. 아파트 팔면서 방 한 칸만 파는 거는 불가능하죠. 세는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1필지 단위로 매매는 하는데 단 용익물건이나 임대차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X, 아까도 말했지만 청와대 부지, 땅, 이천시청 부지 이런 거는 토지라도 중개상물 아니죠. 국가가 소유하는 게 국유재산,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으니까 X의 말은 중개상물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그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 있는데요. 그 74페이지 대토권, 그 판례에 보니까 대토권이라고 있네. 대토권이 뭐냐면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택지지구 이런 거 하면은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해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수용 보상금을 현금으로 현금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 현금 보상 대신에 이걸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 분당이나 판교나 뭐 이런 데 신도시에 가보면 상가주택 이런 거 보통 있죠. 보면 그 상가주택 이런 건 대토권 받아가지고 거기에 건물 지은 거예요. 아파트 말고도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보면 신도시에 가보면 중리지구 이게 또 원래 원주민들한테 대토권 줄 거 아니에요. 개발하면 나중에 인천역 근처에 원주민들 그 중개업 해보니까 그런 분들 몇 배, 나 300억밖에 보상 못 받았다 이렇게 하고 중개사무소 많이 와요. 그럼 잘 해줘야 돼요? 잘 안 해야 돼요? 돈은 잘 안 쓰더라고요. 300이 있다고 말로만 하고 돈 안 쓰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해줄 수밖에 없죠. 그게 대토권이라고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이거는 대토권은 아직 어디 나올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74페이지 판례 보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판례 있죠? 예, 대토권. 그 옆에 판례 옆에 왼쪽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 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중개상물 X 아니다. 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이택, 생택, 이주자 택지, 생택,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거 보면 치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택,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중개상물 아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와 면적을 어떻게 특정하냐면 추첨해가지고 뽑아요. 그럼 위치가 똑같은 걸 봤는데 위치가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 상가 같은 거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 어디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거래하면 분쟁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야만 중개상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불법입니다. 이거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물론 편법으로 많이 거래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판례는 불법인데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서 전매하면 안 되는데 전매를 했을 경우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냐 안 넘겨줘도 되냐. 판례는 명의는 넘겨줘야 된다.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자 74페이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이 차만 해가지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뭐 책도 다 읽어보고 꼭 아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도 상관없는데 1차도 같이 하세요. 1차도 같이 하면 지금 1차 위주로 하세요. 언제까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1차 위주로 예습 복습은 해야 돼요. 민법, 학개론 위주로. 2차는 수업만 계속 들으면 돼요. 왜냐면 이게 2차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거의 90% 이상이고 1차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한 50%는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1, 2차 같이 하면 집에서 예습 복습은 1차 위주로 계속. 2차는 수업만 계속 듣고 그래도 나중에 되면 2차 이게 점수도 잘 나와요. 나중에 되면. 1차가 특히 민법이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민법은 우리가 안 쓰던 말이 통정, 허위 표시 이런 말 나오면 사회에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통정 이런 말은. 저는 어릴 때 통정이라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기는 해요. 통정이 뭡니까? 통할 통자, 정을 통했다. 옛날에는 통정했다가 구속됐다 이런 건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간통했다는 이야기 옛날에는 통정이.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 민법에서는 이게 정을 통했다. 서로 짜고죠. 서로 짜고. 근데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 위주로 계속 공부하시고 민법을 한 70%, 학개론 20%, 나머지 10% 그냥 그날 배운 거 이거 공부하는 게 큰 목차 정도 읽어보고 좀 더 이제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자꾸 하고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면 저도 이게 공부를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박사 과정까지 했지만 제대로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내 프린터 이것도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1번부터 56번까지 쉽지 않아요. 이게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 다 읽어보는 것도 만드는 거는 제가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만들었지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본인이 읽어보면 또 오타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제가 와이프 보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3월달에 혹시 오타 있으면 다시 다 수정해가지고 하고, 혹시 잘못된 거 오타나 있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만약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니까요. 지금 요 암기 프린트에 지금 하고 있는 용어 정의하고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 중개사물하고 용어 정의는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 관념적인 거니까 약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뒤로부터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 프린트에 있는 게 이제 암기 사항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56번까지 있어요. 40문제 풀어야 되는데 56번까지면 거의 뭐 2배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내용 많지 않다고요. 자,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한 동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101동, 101호도 중개사물 될 수 있죠. 1동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고, 또 아파트 101호 중에서도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도 있다.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에 없는데 이게 해석상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이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이라고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옥탑방 정축했으면 그러면 그 절대 못 파냐? 팔 수 있죠. 무허가라면 이행강제금 내면서 그냥 계속 살면 돼요. 원상복구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원상복구는 거의 원래는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옥탑방 정축했는데 원상복구하다가 잘못하면 건물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매년.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중개사물 됩니다. 그 대신에 개업공개사는 불법이다, 무허가다 이런 걸 설명은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될 여지가 있죠. 다만 중개사물은 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민법상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됩니다. 건축법 제2조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또는이 아니고 전부 세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판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물이라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민법상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74페이지 맨 밑에 7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니은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그래서 우리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세차장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인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어서 중개사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된다.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돼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사물 아니다. 뭐냐 하면 이게 판례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3건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1,500만 원 받은 사안에 대해서 옆에서 개업공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근데 처벌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나 해도 된다. 중개사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줘도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X 중개사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주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사물입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X 삼각형 중개사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 아닙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이런 게 이른바 대토권 또는 청약통장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청약통장 엄청나게 많이 해약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
분양가보다 오히려 시세가 더 싸니까 제가 분양만 받으면 가격 내려가고 팔고 나면 올라가고 이때까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돈 버는 게 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운도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역발상을 해서 지금 통장 가입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 무조건 해야 할 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가 더 싸요. 오히려 마이너스 피도 막 생기고 이러니까. 자, 어쨌든 추첨길 날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사물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된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할 때 재건축할 때 기존 집 멸실되고 새로 몇 동 몇 호 받을 건지 정해지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해요. 몇 동 몇 호 받을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중개사물 됩니다. 추첨, 이건 아직 추첨이 안 됐기 때문에 몇 동 받을지 모르죠. 몇 동 몇 호 받을지 그건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대토권 X 중개사물 아니다. 대토권도 아직 토지로 받을 권리인데 어디 받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한다. 권리금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고요. 금전채권 중개사물 아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금전채권,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 빚이 1억 있는데 5천만 원 탕감해주기로 중개해주고 수수료 1,000만 원 받아먹으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 금전채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에 금전채권이 중개사물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해주고 돈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 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금전채권. 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76페이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사물입니다. 명인방법이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표시한 겁니다. 담장을 쌓아둔 경우,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놓은 경우, 나무 껍질을 벗기고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요거 하나만 중개사물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사물 아닙니다. 이게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건 농작물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든 말든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많죠. 무, 배추 미리 밭대기로 거래하는 경우 있어요. 다 크기 전에 미리 제 친구 보니까 평당 7,000원 해가지고 100평 70만 원. 100평이면 평당 7,000원이면 70만 원 맞나? 70만 원인데 7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 나중에 뽑아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대요.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 미분리 과실, 배, 사과 이런 거 중개사물 아니라고. 나무에 달려있는 거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로 나무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가짜로 동산입니다. 동산.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라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중개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중개사물 아닌 건 아예 거래 대상이 아닌 것도 있다고 했죠. 국가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목 다음에 하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는데 저도 중개 한 번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해 본 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중개사물 되냐고요? 네, 되기는 해요. 자, 중개사물인 거 아닌 거. 중개대상물인 거 아닌 거 86페이지 우리 기본서 86페이지에 보면 중개상물인 거 아닌 거 박스에 있는 걸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중개상물 여기
토근 입광공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상물이기는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중개상물입니다. 행위 제한을 받지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받은 매립지. 준공허가, 준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사 끝나고 하는 게 준공허가죠. 준공허가받은 개인 매립지는 개인톤이니까 중개상물입니다. 그냥 시험에 그냥 공유수면 해가지고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어요. 왜? 불법으로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개상물 아니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한 거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 된다. 공유수면, 바다가 공유수면이거든요. 바다 매립하면 다 내 땅 되냐? 안 되겠죠. 불법으로 매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받은 매립지는 개인 땅이니까 중개상물이고요. 사도, 개인 도로니까 중개상물 되고요.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법에 있는 약 350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다 중개상물 됩니다. 제가 옆에 이게 광주에 살면서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아파트 한번 떼보니까 13개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강속의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그 다음에 접도구역, 하천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막 이런 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만약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한번 직접 떼보세요. 인터넷에 공짜로 뗄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럼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뗐을 때 그러면 무슨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많이 적혀져 있는 땅이 좋은 겁니까? 하나도 안 적혀져 있는 땅이 좋은 겁니까? 하나도 안 적혀 있는 땅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도 안 적힌 땅은 안 좋습니다. 그냥 하나만 도시지역 이런 거 하나만 적혀 있는 땅이 좋아요.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 보전 제기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받아요. 하나도 안 적혀 있는 거는 매립해가지고 금방 매립한 거 이런 거는 아직 뭐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한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제한인지는 그 법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집을 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다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아니 행위 제한을 받지만 예를 들면 집을 못 지을 수는 있지만 땅을 거래는 가능하니까 중개상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린벨트는 개발을 못 하지만 거래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니죠. 그 중개상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다 중개상물이잖아요. 단 행위 제한을 받는 거고 이거는 법조문에 있는 거고 이것도 중개상물이고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상물 된다. 땅값은 싸겠죠. 그린벨트면 개발을 못하니까. 땅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땅값 결정되죠.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비싸잖아요.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저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법조문을 찾아봐야 돼 일일이. 뭔지 그건 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떼보면 다 나와요. 밑에 어떤 행위를 못하는지 적어달라고 하면 적어주거든요. 숙제입니다. 각종 공부 한번 떼보세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다 각종 공부 한번 좀 발급받아 보라고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현업에 나가면 다 그거 보고 손님들한테 설명해야 돼. 각종 공부 보고.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땅도 다 중개상물 된다. 위험하지만 다 중개상물인 해당됩니다. 중개대상 권리되는 거 이거는 지금 다 민법 용어니까 소유권, 사고 파는 거, 지상권 이런 거 다 중개상 권리 됩니다. 자, 중개상 권리 안 되는 게 이제 시험에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법률의 규정 아까 이게 의제부동산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 아닌 겁니다. 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선박 이런 거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박,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자동차는 보면 어린애도 이게 티코, 그랜저 이런 거 농담 유행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나 어린애가 봐도 다 알잖아요. 이게 티코인지 그랜저인지.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별로 중요한 물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래 불가능한 거. 행정재산 국가 소유고요.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라고요. 국가 땅이나 지자체 땅은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토지라도. 공도, 공도, 국도, 사도는 개인도로고요. 공도는 개인도로가 아니죠. 지자체도로 이런 게 되겠죠.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에 속한다. 광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 게 아닙니다. 개인이 채굴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석유가 매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인 땅 소유자라고 하면 그 소유자 석유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다고요.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몇 미터까지 인정돼요? 지하. 규정 없어요. 민법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하에.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없어요. 규정은. 규정은 없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40m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GTX가 지금 50m로 파잖아요. 지하 50m. 그럼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해줄 필요 없죠. 지금 여기 광주, 이천, 여주로도 GTX 지금 A가 분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D가 분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A가 하는 게 더 낫겠죠. A 오면 A는 성남으로 지나가니까 성남수 여기 갈아타면 되니까 금방. 지금 A는 지금 내년에 개통이죠. 별로 관심 없어요. 내년에 개통이고 2025년 전부 개통이고 2028년 삼성역, 서울 삼성역이 마지막으로 2028년 개통 예정이에요. A만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지금 GTX 나머지는 공사 전혀 안 하고 있고요. C까지는 거의 계획 나와 있고 D, E, F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올 6월까지 노선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표한다고 했어요. 현 정부에서 계속 뭐 조사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두 채가 유행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전부 두 채인 경우 전부 중과세 같은 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됐고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됐고 2주택까지. 옛날에 1주택이었는데 다 2주택. 그 이제 똘똘한 두 채가 아마 유행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어쨌든 거래가 불가능한 거, 국가 지자체 소유는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다. 개인 땅이면 중개사물 된다. 이 법조문에 없으니까 해석상 좀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중개사물 아닌 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원래 민법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요.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은 양도 안 됩니다. 일신,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이런 임차권이? 다른 사람한테 원래 임차권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세주도 되고 그렇잖아요. 임차권 양도해도 되죠. 전대도 가능하잖아요. 주인 동의받고. 근데 일신전속적인 것,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갈 수 없는 임차권이 뭐가 있냐고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LH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 뭐 시프트 해가지고 20년 전세 임대주택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일신전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인데 30년 살면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LH에 이야기하면 나갈 수 있어요. 중개업소에 내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중개사물 안 된다고요. 그 개업할 때 아파트 단지라고 가서 개업했는데 보니까 영구임대 아파트예요. 그러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님 못 받겠죠? 영구임대 아파트는 중개업소에 내놓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려면은 LH에 나간다고 하면 LH가 새로 입주자 모집해요. 그게 일신전속적인 거라고요. 또 다음에 3, 4월에 있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좀 더 하니까요. 너무 심려치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